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원자들이 여러 개 막 발견되고 있었을 시점이었는데, 현재는 원소의 종류가 총 몇 가지라 그랬지? 118가지입니다. 118가지의 원소가 발견됐거나 만들어졌거나 이렇게 됐는데, 멘델레예프 당시에는 63종의 원소들이 있었고요. 이런 원소들이 막 여러 개가 있으면 과학자들은 뭔가 분류해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도 멘델레예프뿐만 아니고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원소 안에 뭔가 공통점이나 그 규칙성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발견됐던 원자들을 어떤 순서로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25명 있는데 뭔가 번호 순으로 이렇게 뭐 나열이 돼 있지. 그 번호는 어떤 순서로 매겨진 거지?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멘델레예프도 얘네들을 원소들을 하나로 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봤는데, 뭘로 해봤냐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으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올쌤이 한번 써볼게요. 다는 63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만 써볼 거고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 중에는 일부는 당시에 발견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계속 깔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쭉 나열해보니까 뭔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사실 멘델레예프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순서대로 나타내보니까 기존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것들이 뭔가 규칙적인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리튬이 있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원소가 거의 형제 같은 원소들이에요. 어떻게 형제 같냐면, 내가 실험하다가 리튬이 똑 떨어졌어. 근데 이 실험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똑 떨어졌어. 그럴 때 리튬 말고 나트륨은 있어. 나트륨 갖다가 실험해도 똑같이 실험이 되는 거야. 칼륨 갖다가 집어넣어도 똑같이 실험이 되는 거야. 거의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게 간격이 띄엄띄엄인데 그 간격도 뭔가 띄엄띄엄 돼 있는 정도도 비슷한 거야. 이것뿐만 아니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도 비슷한 아이들이거든? 근데 얘네들도 띄엄띄엄 되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야. 또 있어. 플로린, 염소, 얘네들도 뭔가 비슷한 아이들인데 일정한 간격을 갖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서 이 너무 길잖아. 중간에 엔터 치기로 했습니다. 엔터 칩니다. 그래서 얘를 나트륨부터를 요 앞으로 끌고 와서 저 빨간색 동그라미 한 거 있지? 여기 요 밑에 딱 두기로 해요. 나트륨 그 뒤에 계속 연결해서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또 엔터 친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랬더니 여기 나트륨, 칼륨 아까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비슷한 성질에 있는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올 수 있게 만들었더니 얘뿐만 아니고 요렇게도 비슷한 아이들이 같은 세로줄에, 여기도 비슷한 아이들이 같은 세로줄에 요렇게 오게 된 겁니다. 요렇게 하다 보니 뭔가 표처럼 보이지. 이렇게 요만큼이 표처럼 보이지. 요렇게 해서 만든 게
주기율표인데 왜 주기율표라는 이름을 갖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게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 우리 이런 느낌이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주기적으로 찾아오제. 여기도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이런 걸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만든 표가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주기율표. 자, 그러면 표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전에 우리 맨델레예프만 하면 약간 섭섭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모즐리. 현대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맨델레예프는 상대적인 질량순으로 쭉 나열했는데 실제로 이게 요대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맞는데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살짝 있어. 그랬는데 모즐리가 이거 자기가 이게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양성자 순으로 나열해 보니까 순으로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없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맨델레예프 아이디어가 맞는데 그 기준 자체를 모즐리는 양성자 순으로 쭉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발견됐던 원소들도 그 아이디어에 딱딱딱 다 들어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모즐리가 만든 그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즐리는 요거를 양성자 수에 맞게 얘를 번호를 매겼어. 그걸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럼 수소 안에 있는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몇 개다? 1개다라는 뜻이야. 칼슘이 원자 번호 20번이에요. 그러면 칼슘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총 몇 개? 20개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질소는 안에 양성자가 7개 있거든?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7번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는 아예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 너무 쉽잖아. 맞지? 처음부터 양성자 순서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맨델레예프 당시에는 원자의 양성자 수를 못 찾았어. 그 찾은 사람이 모즐리입니다. 자기가 찾은 방법으로 나열해보니까 오류 없이 쫙 되는 거지. 그걸 이제 모즐리가 발견하게 되고 현재까지도 모즐리의 방법대로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 주기율표 다 못 외운다 맞지? 다 못 외웁니다.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써볼게요.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 표니까 뭔가 요건 뭐고 요건 뭔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여기는 우리 책에 보면 1, 2, 3, 4, 5, 6, 7까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위에는 1, 2, 3부터는 내가 지금 안 썼어. 안 쓰고 쭉 가다가 이 붕소죠. 붕소 위에 어떤 숫자가 되어 있냐면 13이에요.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뭐 이상하게 했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1, 2 다음에 13, 14 이런 식으로 원래는 3도 있고 12도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안 써서 딱 축약시킨 거예요. 납작하게 붙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하고 이건 뭐라고 하냐? 여기 뭐라고 써가야 되냐? 자, 우리 61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니까 요따가 주기 이렇게 쓰면은 안 돼. 저기 주기 아니고 여기가 주기입니다. 주기죠?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이게 일주기 원소가 요 가로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주기 원소가 요 가로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줄이 주기다. 이런 의미예요.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면 이제 이 영상을 쓸 수 있겠나? 문지겠나, 쌤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로줄이 요거 이 세로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족. 일족 원소는 요렇게 세로줄, 이족 원소는 요렇게 세로줄, 이런 뜻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족이라고 하는 건 요 세로줄이 아까 어떤 거였냐면 비슷한 원소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만들었거든. 근데 왜 족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족이 어떤 뜻일까? 발족 아니고요? 종족 같은 뜻이야. 종족. 이게 같은 종족. 왜 비슷한 아이들이잖아. 같은 종족, 가족, 부족 이런 뜻이야. 그런 의미의 족이고요. 영어로 치면 그룹입니다. 같은 그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 성질을 같은 그룹으로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주기율표에서 어디까지 지금 쌤이 외우라고 썼냐면 칼슘까지 20번까지 여러분들 외우라고 썼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아마 외운 친구들은 요까지 외웠을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화학에서 마치 영어에서 알파벳을 외워야 영어가 되는 것처럼 화학에서 이 원소기호 여기까지는 알아야 뭔가 화학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알아서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떤 원소들인지 일단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습니다. 자, 지금 쌤이랑 같이 한 친구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게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나 이거 전혀 나 외울 생각도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왔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수능도 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에 쌤이 두 가지만 더 넣을게요. 요거까지 외워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자리에 얘 뭐죠?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까지, 요까지 여러분들이 이따 외우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원소 기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철 없잖아. 요 철 없으면 철을 Fe라는 거는 알아야 돼. 근데 철이 여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몰라도 돼. 그 주기율표의 위치와 원소 기호를 알아야 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외울 때도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위치, 모양 자체를 외워야 돼. 어떻게 생겼을 때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얘네들은 이제 외울 때 좀 보통 이제 외울 때 첫 글자로 많이 쓰죠. 수헬리베 이렇게 많이 외울 겁니다. 소헬륨이니까 수헬리베 붕탄 질산 흘내 나 만 알지 펩시 콜라 이렇게 보시면 조금 외우시기가 편할 겁니다.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표다 보니까 뭔가 좌표를 딱 찍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표면 우리 행열 있잖아, 그치? 그렇게 행과 열을 딱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겁니다. 수소. 자, 수소의 좌표는 얘는 몇 주기 몇 쪽 원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얘 몇 주기 몇 쪽 원소죠? 1주기 1쪽 원소입니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우리 책에 60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은 우주 왕복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 왕복선과 연료 전지의 연료로 이용된다. 수소가 연료 전지에 이용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연료 전지의 연료로 이용된다는 건 연소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소, 탄다. 수소는 탈 수 있어. 자, 그러면 수소는 탈 수 있다는 건 뭐랑 반응하는 걸까?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물이 만들어져. H와 O가 만났기 때문에 H2O,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가겠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원자수랑 오른쪽에 있는 원자수랑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 O가 2개가 있으니까 얘도 2개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2라고 쓸게요. 그랬더니 H가 총 4개가 됐네. 그럼 H2도 앞에 2라고 해야 H가 총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소가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책이 없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칼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 책에 보면 칼슘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칼슘은 몇 주기 몇 쪽 원소죠? 얘는 4주기 2족 원소다. 칼슘이 우리한테 어디에 칼슘 있지? 뼈에 있잖아, 그치? 뼈에 있고. 조개 같은 경우에는 뼈를 안 갖고 있고 대신 껍데기 갖고 있지? 그 조개 껍데기가 바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조개 껍데기. 그래서 우리 책에 하필 근데 조개 껍데기라고 말은 해놓고 그림은 또 조개 아니고 고등을 또 갖다 놨어요. 애매하게. 자, 조개 껍데기에 들어있는데 이 조개 껍데기의 성분이 혹시 뭔지 아나? 케라틴 아니고요. 얘는 탄산칼슘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탄산칼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탄산칼슘을 화학식으로 쓰면 CaCO3 이렇게 됩니다. 탄산칼슘. 자, 요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아래 첨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화학은 약속이니까 요대로 써줘야 됩니다. CaCO3 여기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6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알루미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으면 얘는 몇 주기 몇 쪽 원소죠? 3주기 13족. 요거 유의해야 됩니다. 얘는 3주기 3족 아니고 3주기 13족입니다. 이게 3주기 3족 원소는 뭐야, 그러면? 없잖아, 그치? 없어. 그래서 없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만든 거라고 쌤이 이렇게 했죠.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비워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붙여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알루미늄은 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알루미늄 호일,
많이 쓰잖아, 그치? 호일이는 아주 얇게 만들어진 알루미늄 박이죠. 그럼 얘는 얇게 펴지는 성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 금속을 꽝꽝 쳐가지고 얇게 만드는 펴짐성이라고 합니다. 펴짐성이 커가지고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알루미늄은. 근데 적지는 않았어. 내가 칠판에 안 적었어. 그냥 말만 했어.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 수영장 그림이 있습니다. 수영장 그림에 연결된 원소는 요겁니다. 17번 염소. 자, 염소는 몇 주기 몇 쪽 원소죠? 3주기 17쪽. 3주기 17쪽 원소. 3주기 17쪽 원소다. 근데 얘 왜 수영장 그림에 그려져 있냐면 우리 수영장에 가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락스 냄새 나잖아, 그치? 락스 성분에도 요 염소가 들어있고요. 수영장 소독할 때 이 염소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독할 때 많이 씁니다. 살균 소독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고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딱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금속과 비금속으로 원소를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금속이었던 마그네슘, 알루미늄 왼쪽 밑에 있습니다. 비금속 원소였던 탄소, 질소, 산소는 오른쪽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제일 왼쪽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기율표를 그냥 이렇게 네모로 간단하게 축약해서 그린다면 왼쪽 밑에 금속 분포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비금속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는 비금속에 포함입니다.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주기율표에서 이제 관심 가질 부분은 요겁니다. 일족 원소들. 내가 아까부터 좀 강조하고 있었던 애들입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었죠. 리튬, 나트륨, 칼륨은 형제 같은 아이들이라고. 비슷한 아이들. 왜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 일단 여기서 수소는 뺐다, 맞지? 수소는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만 얘기하고 싶은데 방금도 보다시피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에 해당하고 수소는 비금속이야. 비금속하고 금속하고 비슷한 애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에서 금속인 아이들만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 중에서 내가 관심 가질 두 번째로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은 방금 했다시피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인데요. 이 알칼리 금속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62페이지입니다. 거기 탐구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과정 1 한번 보세요. 모든 별로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의 서로 비슷한 성질을 조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 리튬, 나트륨, 칼륨의 성질을 조사해보자. 그냥 아예 실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조사해보자 돼 있냐면 이게 실험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서는 실험해보자 안 돼 있고요. 조사해보자 아니면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QR코드 있잖아. 요 몇 페이지? 63페이지 QR코드 요거 찍으면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 그거를 쌤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사실 이 실험을 하면은 재밌거든. 근데 아까 보다시피 좀 위험해.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냐면 얘가 실험 아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야, 용해간에. 그러면 하다가 얘가 팡 튀어.
튀어서 만약에 옷에 이렇게 딱 붙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불나. 옷에 불이 붙고 피부 화상 입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저걸 이제 학생들한테 맡기려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한번 보여줬어. 그래서 실험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조금 남았을 때 팡 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내가 미리 유리판을 위에다가 탁 올려놨지. 그래서 유리판에 탁 묻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 다 끝났다 하고 내가 걔를 그 휴지로 닦았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닦았는데 그 안에 다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부분에서 휴지랑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화르륵 해가지고 그때 다친 손이 지금 내가 이게 사실은 이게 내 손이 아니에요. 내 손 아니야. 내 손 맞지롱? 예, 그때 사실 근데 조금 뒤었어. 조금 뒤었어. 근데 손 조금 뒤도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진짜 아이들이랑 하다가 잘못하면 위험하고 많이 눈에 튀면은 이게 엄청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험을 그냥 이제 영상으로 보여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나왔었던 이 실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공개해줘. 첫 번째로 물 위에 뜬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이 물에 떴어. 반응 안 하도록 하더라도 사실 떠. 근데 이게 뜨고 가라앉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밀도 개념이지.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지? 밀도가 크면, 물보다 밀도가 크면 물에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앉지, 맞지? 물에 뜬다는 건 물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금속의 대명사라고 하면 뭐 얘기할 수 있노? 철 덩어리 물에 뜨겠나? 완전 가라앉지, 맞지? 그래서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다른 금속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러분 이거 있잖아. 요거 금속이거든. 이거 나와서 칼로 잘라보세요 하면 자를 수 있겠나 이거? 안 잘려. 거의 안 잘려. 우리 흠집 정도는 낼 수 있겠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금속들을 거의 지우개 자르듯이 어떤 거는 거의 칼륨 같은 게 거의 순두부 자르듯이 흉 이렇게 잘린단 말이야. 엄청 잘 잘려. 그래서 얘네들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칼로 잘릴 만큼 칼로 잘릴 만큼 무릅니다. 근데 그 자른 단면이 얘를 자른 단면이 반짝반짝 금속인 게 드러났죠. 은백색 광택이 나타났습니다. 요걸 보니까 얘가 금속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백색 광택은 금속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잘라가지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 광택이 사라졌어. 광택이 사라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철판을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철판 오래 지나면 반짝반짝한 게 사라져. 철이 어떻게 된 걸까? 부식된 거예요. 누구랑 만나서?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은백색 광택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게 금방 금속의 성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철에 비하면 철 광택 사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얘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리튬 아까 서서히 뭐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실험하는 동안 오늘 잘라놓으면 내일 보면은 색깔이 그 광택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금방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상대적이지만. 근데 이거는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는 건 아까 뭐랑 반응했다고? 뭐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 이게 산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자르는 순간부터 공기 중의 산소,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O2를 얘기합니다. 산소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물에 집어넣은 걸 볼게요. 자, 물에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이랑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과 반응하는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서서히 반응하지 않고요.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부글부글하는 게 생겼어. 리튬 떨어뜨렸을 때 좀 잘 보였는데 부글부글하다는 거는 그 안에 기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체가 어떤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요거 수소입니다. 수소.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수소.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H2를 의미합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고 남은 수용액이 수용액에 아까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었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자, 이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여러분들이 색깔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 물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무슨 색깔이 안 변했었지, 맞지? 중성일 때 무색입니다. 무색. 산성일 때도 무색이에요.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이 나타나느냐면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넣어놓은 물에다가 금속을 넣었더니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붉게 변했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그 용액이 염기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수용액이 염기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여기 어떤 물질이잖아. 이 물질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용액이 염기성이 됐어. 그런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칼리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용액이 염기성이 됐어. 그 집어넣은 물질을 알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은 다 알칼리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금속이라는 특성이 있지. 그래서 얘네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방금 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은 산소랑도 빠르게 반응하고 물에 집어넣으면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관을 하려면 산소랑도 안 만나게 물이랑도 안 만나게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아까 실험에서 뭐 어디 병에서 자꾸 꺼냈는데 그 안에 뭐 액체가 담겨 있었어. 얘네들을 주로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되냐면 알칼리 금속은 물과 산소와 닿지 않도록 석유 또는 액체 파라핀 에 보관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들,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